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65세 여성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날에 대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놓으려 합니다. 저희에겐 늦게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40이 다 되어서야 어렵게 가진 아이였죠. 그 아이가 바로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경수는 어려서부터 착하고 효도하는 아이였어요.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진 못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 칭찬받는 모범생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얼마 안가 25세 동갑내기 회사 동료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일찍 결혼한 편이었는데 저희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면 어련히 잘 만났으리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들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며느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저도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했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며느리 쪽 요구사항이 많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예식장도 며느리가 원하는 곳으로 정했고 신혼여행지도 며느리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랐죠. 결혼 후에도 며느린 시댁과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명절 때도 겨우 얼굴만 비추고 가고 제가 반찬 좀 해다 주려고 하면 저흰 괜찮아요 라며 거절하기 일쑤였죠. 그래도 아들이 행복해 보이기에 꾹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들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아들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죠. 평소 밝던 아이가 말수도 줄고 혼자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걱정돼서 물어봐도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라고만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네 신랑이 피곤해 보이니 잘 좀 챙겨달라고 부탁해도 네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만 돌아왔고요.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TV를 보며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에 받았더니 박경수 부모님 되십니까? 여기 땡땡병원 응급실인데요. 환자분이 위급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누구요? 제 아들이에요? 네, 신분증 확인했는데 어머님 연락처가 비상연락처로 되어 있어서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놓자마자 남편과 함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그저 실수로 다친 것뿐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택시 안에서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그 손도 제 손처럼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들은 말은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아니에요. 우리 경수 아니에요. 라고 중얼거렸죠. 의사의 얼굴도 주변의 풍경도 모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평소에 심장질환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건강했어요. 감기도 잘 안 걸렸는데 회사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 시신을 확인하는 것도 현실 같지 않았어요. 차갑게 식은 아들의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손이 어릴 때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요 하던 그 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간호사가 와서 말했죠. 배우자분께도 연락드려야 하는데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며느리. 그제야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겨우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며느리야, 지금 병원인데 우리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데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늘 냉정하고 차분한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렇게 무덤덤할 수가 있나요? 그때 며느리의 말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 장례식은 안 했으면 해요. 뭐라고? 장례 안 치르고 싶어요. 그냥 조용히 화장만 하고 끝내고 싶어요.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장례를 안 치른다니? 그것도 이렇게 무덤덤하게? 친정 부모님께도 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정신이 있어 없어? 네 남편이 죽었다고?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그냥 제 방식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걸어도 받질 않더군요. 계속 신호만 가다가 결국 꺼져버렸어요. 남편과 저는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의 태도도 그렇고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도 직감적으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뭔가 이상해. 당장 가보자고 라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먼저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고요.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야, 나야. 어머니야, 문 좀 열어. 한참을 그렇게 있다 결국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안 맞네? 분명 작년까지만 해도 경수 생일로 설정돼 있었는데 바뀐 모양이었습니다. 언제 바꿨을까요? 왜 우리한텐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때 옆집 문이 열리더니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혹시 202호 어머님이세요? 네, 맞아요. 혹시 우리 며느리 봤어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사실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젯밤에 202호에서 큰 소리가 났거든요. 부부싸움하는 것 같아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심해서요. 뭔가 깨지는 소리도 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엔 젊은 남자분이 들것에 실려 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부인은 너무 멀쩡하게 옆에 서 있더라고요. 울지도 않고 오히려 119 대원들한테 뭔가 지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벌컥 문을 열더니 옆집 여자를 힘껏 노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옆집 아주머니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뭐 하긴 우리 아들 집에 왔지. 너 대체 무슨 생각이야? 남편이 죽었는데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한숨조차도 짜증스러운 듯한 느낌이었죠. 들어오세요. 할 얘기 있어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게 뭐야? 거실 한쪽 벽면에 빼곡히 붙어있는 건 우리 아들 경수의 보험 서류들이었습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넘어 보였어요.
벽 전체가 보험 서류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라, 이게 다 뭐야?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알아서 뭐 하시게요? 이제 다 끝났는데.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얘가 미쳤나 싶기도 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벽에 붙은 보험 서류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서류를 넘기고 있었죠. 이게 다 뭐야? 보험금이 총 얼마야? 며느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5억 정도 돼요. 요즘 시대 남자가 벌이가 시원찮으면 보험이라도 많이 들어놔야죠. 경수 씨도 그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많이 들었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5억? 평범한 회사원인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많은 보험을 들어야 했을까요? 한 달 월급이 300만 원도 안 되는데 보험료만 얼마를 낸 거예요? 너 설마 우리 경수한테? 제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무슨 드라마 보셨어요? 전 그냥 미래를 준비한 것뿐이에요. 남편이 먼저 떠날 줄은 저도 몰랐죠. 남편 없으면 제일 힘든 사람은 저예요. 어머님은 아버님이라도 계시잖아요. 그때 남편이 서류 하나를 떼어 들고 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요. 이거 작년에 가입한 보험인데 수익자가 전부 네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것도 가입 한 달 만에 또 다른 보험을 들었네. 이게 정상이야? 그게 뭐가 문제예요?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서로가 서로의 보험 수익자가 되는 게 이상한가요?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그 무표정한 얼굴, 남편을 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야, 너 정말 우리 경수 때문에 이런 거야? 돈 때문에? 벽에 보험서를 붙여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어머님,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씀하시면 명예훼손이에요. 며느리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보험비 납부 문제로 다투었고 테이프로 벽에 서류를 하나하나 붙여놓고 며느리를 다그친 사람은 우리 아들이란 겁니다. 경수씨가 몇 달 전에 붙인 거예요. 본인이 직접 여기 붙였다니까요. 저더러 이게 다 네 건데 뭐가 불만이냐면서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잘 보라고 벽에다가 붙여놓기까지 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보험료 때문에 매일 싸웠어요. 뭐라고? 그걸 어떻게 믿으란 거야? 우리 경수가 그럴 아이가 아니야. 어머님, 어차피 다 아실 테니까 말씀드릴게요. 전 이미 경수랑 별거하고 있었어요. 못 살겠더라고요. 매일 싸우고 매일 다투고 결혼한 지 3년인데 행복했던 날이 손에 꼽아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별거 중이었다고요? 근데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었을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참 담담하더군요. 마치 남의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전 그냥 제 행복을 찾은 것뿐이에요. 경수는 너무 무능했어요. 맨날 야근한다고 하면서 월급은 쥐꼬리만큼 갖다 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쁜 년, 보험을 네가 들어놓고 거짓말로 짓거리면 다야? 우리 경수 죽기만 기다린 거겠지? 제가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어차피 죽은 사람은 안 돌아와요. 장례도 안 치를 거고 보험금은 제가 받을 거예요. 법적으로 저한테 그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아들 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깔끔하던 아들 방이 너무 어질러져 있는 것 같았어요. 잠깐 아들 방 좀 볼게. 어머님 거긴! 며느리가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전 이미 방문을 열고 있었고 남편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어질러져 있었어요. 옷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서랍은 다 열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약병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침대는 며칠째 정리하지 않은 듯 이불이 구겨져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봐, 약통 있어. 이거 수면제? 침대 밑에 수면제통이 여러 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모두 며느리 이름으로 처방된 약들이었어요. 처방 날짜를 보니 최근 몇 달 사이에 여러 병원에서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너? 네 약을 우리 경수한테 먹인 거야? 아니에요. 경수 씨가 불면증 때문에 제 약을 좀 나눠 먹은 것뿐이에요.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잤거든요.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아들이 수면제를 이렇게 많이 먹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여보세요? 보호자님, 부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부검을 권하는데. 네, 부검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군요. 왜 맘대로 부검을 해요? 전 반대해요. 경수씨 몸에 칼 대는 거 싫어요. 네가 반대할 자격이 있어?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가 뭘 숨기고 있는지 다 밝혀낼 거야. 어머님 그만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시부모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그때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경찰이었죠. 아마 옆집에서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며느리가 먼저 나섰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하더군요. 경찰관님, 저희 시부모님이 집에 무단 침입하셔서 행패를 부리고 계세요. 남편이 오늘 죽었는데 저를 살인자 취급하시면서. 뭐? 무단 침입? 우리 아들 집에 왔는데? 이 거짓말쟁이가... 경찰관이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쓰는 동안 전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얼마 전에 제게 보낸 메시지, 혹시 거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아들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해요. 자꾸 잠이 와요. 그리고 아내가 무서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경수는 이미 뭔가 낌새를 챘던 거예요. 하지만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또 다른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머리가 자꾸 아파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질 않아요. 아내가 타주는 차가 이상한 맛이 나요. 한약이라는데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우리 아들이 일주일 전에 보낸 메시지예요. 아내가 무섭다고 했어요. 여기 다른 메시지들도 보세요. 경찰관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좀 진지해졌죠.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네요. 일단 모두 서로 조사 좀 하셔야겠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를 하지 못했어요. 경찰관님, 이건 그냥 시부모님의 오해예요. 남편이 과로로 죽었는데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전 남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은 단호했습니다. 일단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겠네요. 그리고 이 보험 서류들도 좀 이상하고 모두 서로 가셔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전 경수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왜 그때 더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그냥 넘어갔을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거예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1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꼼꼼하게 상황을 파악해 나갔죠. 어머님, 아드님이 평소에 건강은 어떠셨나요? 네, 아주 건강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운동도 꾸준히 했고요. 근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 네,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가족 중에 심장병 있는 사람도 없는데.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아내가 무섭다라는 내용 말고 다른 건 없었나요? 제가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보니 한 달 전쯤 아들이 보낸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내가 자꾸 보험 얘기를 해요. 떠들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름 전엔 머리가 자꾸 아파서 어지러워요.
병원에 가야 하나. 형사님께 메시지들을 보여드렸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좀 수상하네요. 혹시 아드님이 최근에 병원 진료 받은 기록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다 관리했을 거예요. 그때 다른 형사님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며느리 조사하다 이상한 점 발견했습니다. 이 여자 최종 학력은 다른 쪽인데 그 전에 약학을 전공했더라고요. 약학? 네.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예요. 둘이 경수씨가 사망하기 2년 전부터 사귀었다는데 그때가 정확히 고인이 첫 번째 보험에 가입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맙소사, 남자친구가 있다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그것도 우리 아들과 부부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2년씩이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때와 며느리가 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때가 일치한다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생각했죠. 형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험 설계사와 고객이 연인 관계가 되어 남편에게 거액의 보험을 들게 했다면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고 만약 살인까지 연결된다면 중대 범죄입니다. 형사님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당했다니. 믿고 의지했던 아내와 그녀의 정부에게 이용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니. 일단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정황상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분과 그 남자친구 둘 다 조사해야 할 것 같고요. 어머님은 일단 집에 가서 기다려주세요. 혹시 또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오는 모양이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으로 절 노려봤어요.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마치 증거 있으면 대봐라 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괜한 의심으로 죄 없는 사람 잡지 마세요. 부검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경수씨는 과로사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을 죽이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그래? 그럼 왜 떨고 있니? 네 손 좀 봐. 덜덜 떨잖아. 정말로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드백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요. 아무리 뻔뻔한 척해도 몸은 정직한 법이죠. 며느린 자기 손을 보더니 급히 핸드백을 다른 손으로 옮겨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추워서 그래요. 경찰서 안이 너무 춥더라고요. 어머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이 나이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아요. 그 말에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가 급히 남편의 팔을 잡았죠.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됐으니까요. 가자 여보. 이런 악마 같은 것 하고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경수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데 분노까지 치밀어 올라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수 회사 동료라는 분이었어요. 어머님, 저 경수 친구 김 과장입니다. 장례 못 치른다고 해서 전화로 연락드립니다. 소식 들었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아서. 네, 저희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최근에 경수가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상한 얘기요? 네. 아내가 자꾸 이상한 차를 타준다고 했어요. 한약이라고 하는데 맛이 이상하다고. 그리고 마시고 나면 너무 졸려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왜 그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데 어제 부고 소식 듣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혹시 또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그리고 한 번은 아내가 자기 몰래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손가락에 인주가 묻어 있었다고. 이건 정말 살인이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해. 경찰만 믿고 있을 수 없어. 그래, 나도 그 생각이야. 우리 경수 원수는 우리가 갚아야지. 그날부터 저희는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이 다녔던 병원들을 찾아다녔어요. 첫 번째 병원에서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지만 두 번째 내과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 기억나요? 한 달 전쯤 왔었는데 수면제 과다 복용 증상 같아서 검사를 권했었어요. 수면제 과다 복용이요? 네. 그런데 보호자분이 그냥 피로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데려가셨어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아내분이라고 했죠. 의사 선생님은 진로 기록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엔 약물 중독 의심, 정밀 검사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경찰에 제출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사실 저도 그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환자가 계속 검사받고 싶어 했는데 보호자가 막 끌고 나와서. 병원을 나와 약국을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가던 약국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죠. 혹시 이 사람 아세요? 며느리 사진을 보여주자 약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단골이에요. 수면제를 자주 사러 오시죠. 수면제를 자주요? 네, 불면증이 심하다고 하셔서. 근데 좀 이상한 게 다른 약국에서도 처방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사가는 양이 좀 많아서.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린 여러 병원과 약국을 돌며 수면제를 모았고 그걸 경수에게 먹인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변호사 선임하자. 이것들 절대 그냥 안 둘 거야. 그날 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경수 친구 어머니였어요. 사모님, 저 진수 엄마예요. 아드님 소식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모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진수가 그러는데 아들이 몇 달 전에 이상한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를요? 아내가 자기 죽으면 보험금으로 남자친구랑 미국 이민 간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걸 우연히 들었다고. 뭐라고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조금만 더 참자 곧 끝난다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부부싸움인 줄 알았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다음 날 드디어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직접 오셔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부검 결과 고인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럼 정말 살인이란 말이에요? 단정짓긴 이르지만 정황상 타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형사님이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고인의 몸에서 장기간 약물 복용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네, 서서히 양을 늘려가며 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나쁜 년, 정말 계획적으로 우리 경수를 죽인 거네. 일단 며느리를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도 공범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형사님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고인의 생명보험 중 일부가 이미 해약됐더라고요. 그것도 고인이 사망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해약이요? 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선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그 기간이 막 끝난 보험들만 골라서 해약했어요. 해약 환급금이 약 3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이 모두 며느리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린 보험금을 타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일부는 미리 해약해서 도주 자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를 구속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어머님도 고소장을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니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이제 저 전과자 되는 거예요. 만족하세요? 네가 한 짓을 생각하면 그것도 부족해. 증거 있을까요? 전 그냥 불면증 약을 좀 나눠준 것뿐인데. 그녀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너 같은 악마는 꼭 벌을 받을 거야. 그럼 두고 보죠. 아 참, 어머님. 혹시 아들이 남긴 재산 있으면 저한테도 상속권이 있다는 거 아시죠? 법적 배우자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보험회사 조사팀입니다. 혹시 고 김경수님의 어머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에서도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긴장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말 며느리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때가 온 것 같았죠. 보험회사 조사팀을 만난 건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조사팀장은 서류 뭉치를 꺼내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어머님, 고인의 보험 가입 패턴을 분석해봤는데 매우 이상합니다. 처음엔 100만 원짜리 소액 보험부터 시작해서 점점 고액으로 늘려갔더라고요.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보통 사람들은 한 번에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는데 이 경우는 마치 누군가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조금씩 늘린 것처럼 보입니다. 팀장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모든 보험이 2년 경과 후 자살도 보상하는 상품들이래요. 그것만 골라서 가입했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부터 경수를 죽일 계획이었구나. 저희가 경찰에 수사 협조하면서 며느리 되시는 분의 통화 내역도 확인했는데요. 보험 설계사인 남자친구와 수백 통의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주로 보험 가입 직전에. 그럼 둘이 짜고, 네, 정황상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사님이었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며느리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정말요? 뭘 찾으셨어요? 일기장이 나왔는데 거기에 범행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복구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저희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님이 보여준 증거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의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면제를 탔다. 이제 슬슬 양을 늘려야겠다. 의심하는 눈치다. 좀 더 조심해야겠다. 시부모가 자꾸 찾아와서 귀찮다. 빨리 끝내야겠다.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메시지는 더 끔찍했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더 참자. 곧 우리 새 인생 시작이야. 보험금 타면 미국 가서 결혼하자. 그 멍청한 남자 아직도 눈치 못 챘어? 남편이 그 내용을 읽다가 그만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가 부축하며 물을 갖다 드렸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경수 원수를 갚아야죠. 형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살인죄로 기소하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방금 공범인 남자도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도주하려다가 공항에서 잡혔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자백을 했습니다. 공범 남자의 자백은 이러했습니다. 2년 전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중 며느리를 고객으로 만났고 불륜 관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먼저 남편의 생명보험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그녀가 계속 설득했어요. 천천히 하면 절대 들키지 않는다고. 그리고 약대 출신이라 약물 조절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녹취록을 들으니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소액보험부터 시작해서 의심받지 않게 점진적으로 늘렸고 수면제도 여러 병원에서 조금씩 처방받아 모았다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날 음식에 탄 수면제 양입니다. 평소에 10배를 넣었다고 자백했어요. 10배나요? 네, 그래서 고인이 심장마비를 일으킨 겁니다. 사실상 독살이나 다름없죠.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때 또 다른 형사님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며느리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 증거를 갖고도? 네, 일기장은 소설을 쓴 거고 메시지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수면제는 남편이 불면증으로 고생해서 나눠준 것뿐이라고.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형사님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공범이 자백했고 물증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형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 집에서 또 다른 증거를 찾았거든요. 치사량 계산표요. 약대생 때 쓴 노트에 체중별 수면제 치사량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죠. 저와 남편은 매일 법원에 출석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뻔뻔한 얼굴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특히 아들이 마지막으로 제게 보내려다 못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을 때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혹시 제가 무슨 일 생기면 아내를 의심해 주세요. 경수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하지만 끝내 그 메시지는 전송되지 못했습니다. 재판 중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을 타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 중절했다는 거예요. 피고인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마저 돈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검사의 논고를 들으며 전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변호사는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기각됐고 온갖 변명을 늘어놨지만 배심원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땡땡땡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공범 땡땡땡에겐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린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전 남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희는 경수의 묘지로 갔습니다. 경수야, 이제 편히 쉬렴. 엄마가 원수를 갚았어.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경수야. 아빠가 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수 회사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심지어 동네 이웃들까지. 어머님, 저희도 경수 보내드리러 왔어요. 좋은 친구였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어머님, 힘내세요. 아들이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경수를 추모하러 와줬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민사재판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보험금은 당연히 며느리가 받을 수 없게 됐고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야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일부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보험금 노린 폐륜 며느리의 남편 독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어요. 당시엔 인터넷이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비슷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용기를 내 신고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남편이 수상한 죽음을 당했는데 경찰이 단순 사고로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보고 용기를 냈어요. 재수사,
신청했습니다. 우리 경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면회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전 거절했어요. 그런 악마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경수의 유품을 정리하며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매달 조금씩 모아둔 통장이 있었는데 거기엔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 노후 자금 꼭 드리고 싶다.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 생각을 했던 경수, 그리고 며느리가 받을 수 없게 된 보험금은 법적으로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15억이 넘는 큰 돈이었죠. 하지만 그 큰 돈은 경수의 목숨과 바꾼 돈이라 차마 쓸 수가 없었어요. 여보, 우리 이 돈으로 좋은 일 하자. 경수 이름으로. 그래요.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 쓰자고요. 우리는 경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모아둔 돈과 보험금을 합쳐서 말이죠. 매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다만 대외적으로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을 기리며 라고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일을 자세히 밝히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그저 아들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 뜻을 이어간다는 것만 알려주고 싶었어요. 첫 장학금 수여식 날, 한 학생이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저도 커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아들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악마 같은 며느린 감옥에 갔지만 경수의 선한 마음은 계속해서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이 우리의 진짜 승리라고 믿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한 지 어느덧 8년이 흘렀습니다. 매년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어요. 수여식 때마다 경수 사진을 들고 갑니다. 비록 사고로 떠났다고만 설명하지만 학생들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작년엔 첫 장학생 중 한 명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어머님 덕분에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꼭 의사가 돼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경수는 비록 생명을 잃었지만 그의 이름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태어나고 있으니까요. 며느리의 소식은 가끔 전해 듣습니다. 교도소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억울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고 합니다. 공범이었던 남자는 형량이 줄어들길 바라며 며느리의 추가 범죄를 폭로했어요. 다른 전 남자친구도 비슷한 수법으로 죽이려 했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땐 실패했지만 정말 타고난 악마였구나. 우리 경수를 만난 게 불행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움은 제 마음만 병들게 하니까요. 대신 경수를 기억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경수의 친구들은 여전히 명절 때마다 저희를 찾아옵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세요? 경수가 좋아하던 떡 사왔어요. 우리 경수 없어도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구나. 회사 동료들도 가끔 연락을 줍니다. 경수 자리에 새로운 직원이 왔지만 여전히 경수의 책상엔 작은 화분이 놓여 있다고 하더군요. 좋은 선배를 기리며 라는 작은 팻말과 함께요. 남편은 5년 전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이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효자였잖아. 경수 대신 다른 어르신들이라도 돌봐드려야지. 저도 반찬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무료로 반찬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셨죠. 아이, 사장님 아드님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거. 고맙습니다, 할머니. 우리 경수 자랑스러워 하겠죠? 아이, 그럼 당연하지. 부모가 이렇게 훌륭한데.
이젠 경수 이야기를 해도 눈물부터 나지 않습니다. 물론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보다는 경수와의 좋은 추억들이 더 많이 떠오르거든요. 첫 출근하던 날 양복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 월급 타서 처음으로 저희와 외식을 했던 날,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쑥스럽게 말하던 모습, 며느리 문제도 이제는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완승했고 그녀의 부모님이 찾아와 사죄했을 때도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저희 딸이 천륜을 끊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그들도 딸의 본 모습을 알곤 충격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상처가 아물진 않으니까요. 3년 전엔 경수의 묘소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꽃들을 심고 벤치도 놨어요. 그곳에 가면 마치 경수와 대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경수야, 오늘은 네가 좋아하던 김밥 싸왔어. 엄마가 만든 거야. 경수야, 아빠다. 요즘 장학재단 일로 바쁘구나. 네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 가끔은 경수 친구들도 함께 옵니다. 그럴 때면 묘소 앞이 왁자지껄해져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처럼요. 5년 전쯤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찰청에서였어요. 어머님, 그 며느리가 옥중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방 수감자에게 독극물을 먹이려다 발각됐어요. 정말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이젠 그녀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랄 뿐이었죠. 대신 우리는 범죄 피해자 가족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모임이었죠. 그곳에서 만난 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복수심에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수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기는 감옥에서 썩어가고 있지만 우린 경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최근엔 손자 같은 아이를 만났습니다. 장학생 중 한 명인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조부모님과 살고 있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죠. 할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울게요. 그래, 우리 경수도 하늘에서 네가 자랑스러울 거야. 그 아이가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힘을 얻습니다. 비록 경수는 떠났지만 경수의 정신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며느리가 저지른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의지했던 경수의 마음을 이용해 목숨까지 빼앗은 천인공노할 범죄였죠. 하지만 우린 그 미움에 갇혀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들이 남긴 사랑을 세상에 퍼뜨리기로 했어요. 그게 경수를 가장 아름답게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믿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희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이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는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미움보다는 사랑이, 복수보다는 용서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도 가끔은 악몽을 꾸고 가끔씩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경수의 미소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경수는 비록 28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값진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부모에게 효도하려 애썼으며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있지만 우린 자유롭게 경수를 기리며 살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승자인진 명확하지 않나요? 앞으로도 우리 부부는 경수의 이름으로 장학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경수 곁으로 갈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경수야, 엄마 아빠가 네 목까지 열심히 살았어. 자랑스럽지? 그때 경수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반겨주겠죠. 지금까지 10년 전 그 끔찍했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경수를 하늘로 보낸 어미가 올립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며 사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잃고 나서야 깨닫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우리 경수에게 전합니다. 경수야,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언제나 영원히. 감사합니다.